네, 오늘 세 번째 주제로 이제 12월 FOMC 회의로 리뷰가 있습니다. 일단은 증시가 많이 놀랬죠. 예, 많이 놀랬는데 그 이유는 뭘까라고 보면 매파적이라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놀란 거죠. 그럼 왜 이제 매파적이라고 받아들였느냐? 우리나라 이제 그 언론들에서 나온 것들 헤드라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준 더 공격적으로 금리 인상 후 양적 긴축 플러스 이르면 3월에 금리 인상. 연준 3월 금리 인상 예고, 뉴욕 증시 하락. 미국 연준 3월 금리 인상 시작으로 돈조이 더 빨리 더 바짝 조인다. 양적 긴축까지 시사한 뉴욕 증시 초토화시킨 미 연준 의사로. 그렇습니다. 금리 인상을 더 빨리 할 것 같고 양적 긴축이라는 것까지 나오네. 그러면은 이거 큰일 났네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 하나씩 한번 살펴보시죠. 이 내용이 좀 깁니다. 그리고 아무리 풀어쓰려고 해도 내용이 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도 노력을 해볼 것이고, 지금 들어주시는 분들도 지금 늦은 밤 시간이기는 하지만은 집중을 조금 해주시면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이제 금리 인상 빠를 것이다 인 건데, 시장에서 어떻게 보았느냐? 보통 한 5, 6월 정도에 첫 번째 금리 인상이 있지 않겠느냐라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3월에 테이퍼링이 종료가 되고, 그러면 그 달에 굳이 또 바로 금리 인상이란 거 하겠냐? 그 다음 해에 보니까 한 5, 6월 정도가 적당하겠네. 요 정도를 보았던 거죠. 그러면 2에서 3회 정도 인상이지 않을까? 2022년도에 금리 인상은 그 정도 봤죠. 근데 이제 시장이 주목한 코멘트는 이겁니다. 자, 요거를 한번 제가 우리말로 풀어서 써드리면, 연방기금 금리를 더 이르게 혹은 더 빨리 인상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 요 앞에 문단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은, 지금 이제 미국의 경제나 고용 인플레이션이 되게 좋다라고 언급이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금리 더 빨리 인상하는 게 정당화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참가자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더 빠른 속도입니다. 요게 이제 요렇게 나오는 겁니다. 더 빨리 더 바짝 조인다. 요 기사들 다 클릭해서 보시면 요 내용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일 주목한 코멘트라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 5, 6월이 아니라 그럼 그전 회의 해보니 3월이네. 3월인가 봐. 그러니까 이제 다들 이제 3월 이러고 얘기를 한 거죠. 두 번째로 뭐가 있느냐라고 하면은, 예상보다 빨리 자산 재투자를 중단할 것 같다라는 겁니다. 이 자산 재투자 중단이라는 게 이제 연준 자산 축소라고, 양적 긴축이라고까지 이제 표현을 하고 있죠. 일단은 같은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쉽게 보시면. 보통은 시장에서 어떻게 봤냐라고, 지금 와서 이제 제가 여기기에는 이랬던 것 같아요. 시장의 참여자들이 자산 재투자의 중단은, 즉 연준 자산의 축소는 22년이 아니라 23년이지 않을까? 라고 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오히려 저한테는 놀라움이었습니다. 왜 그랬냐면은, 저희 채널을 봐오신 분들은 너무 잘 아실 겁니다. 12월 중순에 FOMC 회의가 있고 인터뷰를 할 때 파월 의장이 이런 말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저희 채널에서. 뭐냐 하면, 만약 자산가는 이제 여기 있네요. 이게 두 번째 질문인가? 인터뷰에서 세 번째 질문으로 했어요. 이제 파이낸셜 타임즈의 이제 그 기자가 테이퍼링 종료, 그 다음에 첫 금리 인상 사이에 이 그 간극이 어느 정도 되느냐, 그 기간에 대해서 물었거든요. 대차대조표 축소에 대해서, 자산 재투자 중단에 대해서 묻는 질문이 아니었어요. 근데 파월이 이 질문에 대해서 답변할 때 요걸 추가합니다. 우리는 요번 회의에서 처음으로 대차대조표에 대해서 논의를 했다. 그러고 나서도 막 질의응답이 있을 때 이제 파월 의장이 대차대조표에 대해서 논의를 처음으로 했다. 단 이번 회의에서 결정짓지는 않았다. 이런 코멘트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대차대조표에 대해 논의를 했다? 야, 그럼 테이퍼링 스케줄은 이미 얘기했고, 그럼 대차대조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거는 재투자 중단이거든요. 이번 회의에서 처음으로 자산 재투자 중단에 대해 얘기했고, 그 구체적인 부분도 얘기했고, 난상 토론이 벌어졌겠구나. 그러다 보니 아직까지 여기서 결정을 못 지었구나. 난상 토론을 했으니까. 그래서 자산 재투자 중단에 대한 이야기가 이번 12월 FOMC 회의록에서는 반드시 갈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자산 재투자 중단에 대해 얘기한 거에 대해 많이 놀란 모습이에요, 시장이. 예상을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점이 저한테는 그래서 놀랍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만약에 자산 재투자 중단에 대해서, 혹은 연준의 자산 축소, 더 넓게 봐서도 QT에 대해서 이번 회의록에 실릴 줄 몰랐다. 그래서 서프라이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저는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연준을 직접 보지 않고 뉴스나 다른 이들의 분석 자료를 참고해서 본인이 한 것처럼 가공해서 쓰는 사람이다라고 확신합니다. 왜냐면은 얘기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FOMC에 대해 가지고 리뷰를 했었던 요 12월 18일 날 라이브에서 이런 말씀 드렸죠. 아, 수요일 FOMC를 곱씹어 보기 시작하니까 여기 좀 매파적인 요소가 있는 것 같다. 그 몇 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로 대차 대조표 축소, 재투자 중단에 대한 논의가 처음 있었다는 얘기가 있었다. 여기에 대해 가지고서는 그 전달에 제임스 블라드 그 세인트루이스 총재가 3월에 즉시 재투자를 중단해야 한다는 말이 이미 있었다. 근데 요번에 공식적으로 제기가 된 것 같다. 그래서 요거는 좀 매파적인 부분이다. 거기다가 이제 그 전날입니다. 18일 17일 금요일에 크리스토퍼 월러, 이 17일 날에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가 한 인터뷰요. 요것도 기사 참조해서 꼭 한번 보십시오. 좋은 내용이 대단히 많습니다. 시장에 나중에 참고할 만한. 요때 뭐라고 했냐면 금리를 인상한 이후에 첫 번째 내지 두 번째 회의에서 대차 대조표 축소 시작하는 것이 맞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시장에서는 이걸 완전히 무시를 한 거죠. 그래서 이걸 무시한 시장이 저는 놀라웠다, 지금까지라는 거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사실 이제 금리 인상보다도 이번에 화제가 된 것은 자산 재투자 중단이다 보니까는 이제 그 요런 부분을 포함한 요번에 그 뭐 소위 봤을 때 크게 봤을 때 통화 정책의 정상화, 이게 요번 회의에서 얼마나 구체적으로 이야기 나눠졌는지에 대해 가지고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정말로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세세한 부분까지 얘기를 나눈 것으로 보여요. 일단은 이것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죠. 통화정책의 정상화다. 그럼 반대로 생각해보죠, 여러분. 돈을 푼다라고 우리가 완화적이다 라고 했었을 때 뭐가 있느냐. 연준이 쓰는 대표적인 정책이 하나가 금리 내린다. 하나가 제로까지 내렸는데도 효과가 잘 안 나네. 그럼 비전통적 방법으로 QE를 한다. 자산 매입을 한다. 그럼 반대로 통화정책을 정상화한다 라고 하면은 그러면 긴축을 한다. 그러면 쓸 수 있는 게 반대로 되돌림 되죠. 금리를 인상한다. 자산을 축소한다. 이거겠죠. 그쵸? 자, 그러면은 여기에 나옵니다. 이 두 가지 방법 중에 무엇을 더 사용을 해야 되느냐라고 이야기 나눈 것이 이번 회의록에 나옵니다. 간단하게 일단은 요 두 가지가 어떤 점에서 다른지를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것까지도 지금 요즘에 하여튼 그 페드 와처를 자처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이 늘어나셔갖고서 이상한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요거를 개념을 한번 잡고 갈게요, 제대로. 그 두 가지, 일단은 기준금리를 변화시키는 방법은 우리가 전통적 방법이라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중앙은행들이, 이건 연준뿐만이 아니라 모든 나라의 중앙은행들이 가장 리더십이 있는 분야가 어디냐면은 금리를 변화시키는 것이고, 그에 따라서 초단기 시장에 대한 리더십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예, 이거를 좌지우지하는 능력이 굉장히 탁월합니다. 이거 리더십 없다 그러면 그 중앙은행은 끝난 거예요. 그래서 기준금리를 변화시킨 건 기준금리 내렸다 그럼 단기금리 내려가고, 기준금리를 올렸다 그럼 단기금리가 올라갑니다. 요게 금리 정책입니다. 그 다음에 자산을 늘렸다 줄였다, 자산을 매입하고 축소하는 거는 우리가 비전통적 방법이라 얘기를 합니다. 그 전에 거의 안 썼죠. 금융위기 전에는. 금융위기 때 이제 비전통적이다 하면서 제로까지 내려도 경제 안 살아나니까 쓴 거고, 그 다음에 코로나 때는 그때 써보니 잘 먹히던데 하고 또 쓴 거죠. 요거는 장기금리를 자극하는데 그 주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는 것도 주로 장기채를 사죠. 그래갖고서 이제, 그러니까는 단기금리를 제로로 해서 낮췄는데 장기금리가 안 내려오더라는 거죠. 그러면은 장기채를 사가지고서 내가 산다? 그러면은 채권 시장이 강세를 보인다? 채권 가격이 올라간다? 그러면 채권 수익률, 금리가 내려간다거든요. 그러니까 장기금리를 자극한다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그 자산을 사면은 위험자산 시장이 자극이 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중앙은행이 채권을 사요. 그러면은 중앙은행한테 판 사람이 있을 거잖아요. 민간에서. 그 사람은 현금을 손에 쥐었겠죠. 그 현금으로 주식같이 더 수익률이 높은 자산에 투자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주가가 오르겠죠. 그러면은 주식을 들고 있던 가게와 기업이 부유해지겠죠. 그럼 소비나 뭐 이런 게 늘겠죠. 경제가 활성화된다는 겁니다. 이거를 제가 자의적으로 하는 말이냐? 아닙니다. 이거를 이런 식으로 홈페이지에 설명을 해둔 데가 있어요. 바로 영란은행입니다. 영란은행이 친절하게 적어놨습니다. QE란 뭔가? 우리는 왜 QE를 사용하는가? 그 다음에 QE는 어떻게 작동하는가? 그 다음에 그 QE가 성공적으로 작동하나? 그 다음에 그 우리가 지금까지 얼마나 해왔냐 이런 것도 쭉 다 적어놨거든요.
여기에 보시면은 요 단락에 나와요. 어떻게 QE가 작동하느냐, 우리가 뭐 채권을 산다 그러면은 다른 이제 파이낸셜 컴퍼니들로부터 산다는 거죠. 그렇게 돼버리면은 그 이제 요런 데에서는 현금이 있다는 거죠. 자기네가 매입한 만큼의. 그러면 이걸 갖고 현금으로 가지고 있기보다는 얘는 투자를 한다는 거죠. 주식 같은 거에다가. 그렇게 되면은 주식의 가치가 올라가고 가격이 올라간다. 주가가 올라간다는 거죠. 그러면 가게나 그 다음에 이제 기업들, 그 들고 있는 기업체들이 더 부유해진다는 거죠. 그럼 이게 소비를 늘리고 경제를 활성화시킨다라고 제가 얘기하지 않고 영란은행이 홈페이지에다 QE는 이런 거야 라고 정의를 내려놨습니다. 참고하시고요. 또 이런 것도 있는 거죠. QE를 하게 되면 장기금리가 낮아진다. 민간은 회사채를 그러면 사서 또 장기금리 낮춘다. 그러니까는 똑같은 거죠. 중앙은행에 채권 사면은 시장에서 여기 판 쪽은 현금이 생기잖아요. 그럼 이런 데들이 회사채를 또 살 거다라는 거죠. 그럼 회사채 쪽 장기금리도 내려간다. 그러면 금리들이 다 내려가니까는 밸류에이션 할 때 할인율이 내려가니까는 자산 가격의 밸류에이션이 올라간다. 주식도 올라갈 것이다. 라는 식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누가 했느냐? 연준이 했습니다. 연준이. 미국의 연준이. 헷갈리실 때에는 중앙은행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십시오. 들어가시면은 우리의 통화정책이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지에 대해 가지고서 다 적어놨습니다. 이거는 어떤 파트에 나오냐? 대량의 자산 매입의 효과에 대해서 쭉 이렇게 어떤 식으로 워킹하는지를 적어놨습니다. 연준이 쓸 수 있는 카드는 사실 여기 하나 더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말이죠, 말. Forward Guidance. 이게 이제 버냉키 때 처음 도입이 된 건데 어쨌든 오늘은 중요한 내용이 아닙니다. 넘어가시죠. 그래서 이제 이런 효과가 있다라는 겁니다. 간단하게 외우시자면은 금리를 받고 전통적이고 단기금리, 자산에 왔다 갔다 해 비전통적이고 장기금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둘 중에서 뭘 더 이번에 쓸까 믹스를 하긴 할 건데 둘이 믹스해서 써야죠. 그쵸? 둘이 믹스해서 풀 때도 썼으니까는 긴축할 때도 둘이 믹스를 해야 되죠. 예. 이제 이게 이제 주요 논의 주제로 좀 떠오른 겁니다. 이제 떠올랐다는 것이고 요거를 일단은 알고 가셔야 된다는 거고 이제 요거를 일단은 머리에 넣어두시고요. 그 다음 내용도 쭉 한번 가볼게요. 일단은 이제 그 이번의 정상화 과정과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 위기의 정상화 과정과 금융위기 이후의 정상화 과정하고를 세세하게 비교를 해놨습니다. 첫 번째는 경제 상황이 다르다는 겁니다. 지난번에 정상화를 시작할 때 비교할 때 경제 전망이 훨씬 강하고 much stronger라고 표현해놨고 인플레가 더 높고 고용시장이 더 타이트하다. 다 좋네요. 다 좋아. 그러니까는 더 빨리 해야 된다는 거죠. 긴축을 예전에 비해서. 이게 이미 12월 FOMC 파월 인터뷰도 있어요. 베리베리 디퍼런트 플레이스라고 했습니다. 베리베리. 여기도 보면은 인플레는 높고요. 그 다음에 성장은 강하고요. 진짜 경제 좋대요. 진짜. 예. 이게 그러면은 지난번과 비교하면 수치로서 우리가 어떻게 나타낼 수 있느냐라고 해보면은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실업률하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는 고용하고 그 인플레에서 차이가 난다라고 방금도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한번 보시죠. 이게 실제로 어느 정도 차이가 나나. 자, 실업률입니다. 실업률 같은 경우에 요번에 이제 그 테이퍼링 들어갈 때 4.2% 실업률이 때 들어갔죠. 근데 지난번에는 2013년도 12월에 결정을 내려요. 그쵸? 2013년 12월에 6.7%였습니다. 6.7일 때 테이퍼링에 들어갔었고 요번에는 4.2일 때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경제가 굉장히 실업률만 봐서는 고용 상황만 봐서는 훨씬 더 완전 고용에 가까워질 때 들어가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속도가 빨라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으로는 이제 인플레가 굉장히 높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요 파란 게 이제 그 이제 헤드라인 CPI고 그 다음에 그 빨간색이 코어 CPI, 그러니까 푸드 그 에너지 제외한 거거든요. 보시면은 이건 굉장히 시계열이 기네요. 좀 줄여보겠습니다. 너무 길다. 네, 이렇게 해서 보시면은 요번에 이제 테이퍼링에 들어갈 때는 보시면은 그 11월 달에 CPI가 6.88% 높게 나왔었던 반면에 지난 2013년도 12월 달에는 요 숫자가 1.51%였었네요. 2%가 안 됐죠. 사실요, 뭐 2%가 거의 못 넘어봐요. 연준이 지난번 금융위기 이후 때 2% 잘 못 넘어봅니다.
근데 요번에는 뭐 지금 뭐 얼마 지금 6.88이죠. 예. 그러니까는 지금 인플레하고 고용 상황이 굉장히 다르다. 그러니까는 상당히 정상화 속도는 빨라야 된다라는 거죠. 경제 상황 봐서. 두 번째로는 뭐가 다르냐? 보유 자산의 규모가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난번에는요, 어땠냐? 아까 이제 그 비교를 한번 해드릴게요. 이제 지난번 하고 비교를 했었을 때 보유 자산 규모가 절대적으로도 크고 GDP 대비로도 크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13년 말에 어땠냐? 절대적으로 보유 자산의 규모가 연준이 4조 달러였어요. QE를 하면서. 그 다음에 이거는 당시의 GDP 대비로 해서는 23.5%였습니다. 근데 21년도 말에는 거의 한 8천억 달러까지 올라가 있어요. 근데 GDP 대비로는 37.7%입니다. 절대 숫자도 2배, 그 다음에 GDP 대비로는 50% 정도 더 높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아니, 지금 경제는 더 좋은데, 보유자산 규모는 너무 많이 커져 있네? 그러면 정말 빨리 줄여보자 이거죠. 세 번째로는 뭐냐 하면은 보유자산의 만기가 좀 다르다는 거예요. 지난 금융위기 때 하고. 그때보다 지금 보유하고 있는 자산들의 만기가 짧답니다. 그러면은 이게 어떤 얘기가 되느냐. 지난번에도 재투자 중단이라는 방법을 썼거든요. 이번에도 재투자 중단이라는 방법을 쓰면은 재투자라는 건 만기가 돌아오는 거를 재투자를 안 하겠다는 거예요. 롤오버를 안 하겠다. 그렇다라는 거는 만기가 짧잖아요. 그럼 만기가 짧으니까 만기가 짧아서 만기가 돌아오는 지금 자산이 예전에 비해 더 많다는 거잖아요. 더 빨리 돌아오는 게. 그러니까는 그냥 재투자 중단만 똑같이 해도 지난번보다 더 빠르게 보유 자산액이 감소할 수밖에 없다라고 한 겁니다. 요 세 가지가 연준이 지적한 이번 정상화 과정이 지난 금융위기 이후와 다른 세 가지입니다. 경제가 좋고 보유 자산 너무 많이 부풀어 있고 근데 만기는 짧아서 우리가 가만히 재투자 중단만 하기만 해도 빠르게 줄어들 것이다 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그 SRF라고 스탠딩 레포 퍼실리티가 있어요. 여기에 대해 가지고서 굉장히 강조하는 문구가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내는 기대가 큰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왜 나왔냐 하면은 자산 재투자를 중단을 해요. 그럼 긴축적이란 말이죠. 그러다 보면은 시장에서 갑자기 유동성이 막 증발을 해버리니까는 오히려 이제는 유동성이 부족해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실제로 연준이 그걸 지난번 긴축 사이클에서 경험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는 요번에 SRF라는 거를 미리 만들었죠. 언제 만들었느냐? 21년도 7월 달에 만들었습니다. 이때 SRF하고 그 다음에 FEMA라는 거를 같이 만들어 가지고서 요거는 국내 투자자들이 미국에 위한 거고 요거는 국제 투자자들을 위한 걸로 똑같이 그냥 스탠딩 레포라고 하시면 됩니다. 항상 상시 대기 레포다. 언제든지 니네가 단기자금 시장 돈 없으면 와라. 내가 경색을 막기 위한 장치를 마련해 뒀으니까는 와서 돈 가져가라 라는 겁니다. 이번 회의록에서 이게 실제 나옵니다. 몇몇 참가자들이 국제시장의 취약성에 대해 가지고서 우려를 제기를 해요. 야, 우리 잘못 타이트닝 들어가면 이거 엄청나게 움직이는 거 아니야? 망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는 2명의 참가자가 SRF 이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한 것이죠. 작년에 만들 때 이거를 왜 지금 미리 만들지? 라고 의아해 했었습니다. 그리고 큰 주목을 못 받았었어요. 이때만 해도 단기자금 시장에 돈은 넘쳐 흘렀거든요. 넘쳐 흐르는데 부족하면 오는 장치를 갑자기 만들더라는 거죠. 그때 당시에 일부에서 진짜 분석 잘하시는 분들은 저도 거기까지 못 갔어요. 정말로 패드 와처 중에 훌륭하신 분들은 요거 보고 그런 말씀하셨어요. 뭐냐면 이거 대긴축적이다. 얘네 긴축으로 완전 선회했나 보다. 그래서 사람들이 의식 못할 때 미리 만들어 둔 거다. 만약에 QT를 본격적으로 진행하면서 SRF를 도입한다 했으면은, 야, 시장에 갑자기 돈이 확 메마르려나 봐 하고 걱정했을 거예요. 미리 만들어 놨잖아요. 걱정이 적은 거죠. 어쨌든 지금 SRF가 약간 이제 진짜 역할 잘해줘야 됩니다. 경색 안 오려면. 예. 왜냐면 19년에 경색 온 적이 있거든요, 미국이. 요 뒤에서 한번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요번에 많이들 논란 파트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데 자산 규모 축소가 시기가 너무 빠르고 그 규모도 클 것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어떻게 적어놨느냐? 일부 참가자들은 하루짜리 영래포 시장 사용 증가로 비추어 볼 때 이번 정상화 과정에서 상당한 양의 대차 대조표 축소가 적절해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커플러브보다 높은 거니까 한 서너 명 정도는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이 양반들은 야, 많이 줄이자. 조금 줄이지 말고 많이 줄이자, 요번에 줄일 때. 그러면서 하루짜리 영래포 시장을 보니까는 많이 줄여도 되겠던데?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 일단은 안 익숙하실 테니까 하루짜리 영래포 시장부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오버나이트 리버스 그 레포인 건데, 일반적으로 레포라는 거에 더 익숙하실 거예요. 이 레포라는 거는 뭐냐 하면은 시중에 이제 자금이 부족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민간 이제 시중 플레이어들이 본인들이 이제 대형은행들은 국채를 갖고 있을 거잖아요. 요 국채를 자기네 거를 담보로 해가지고 중앙은행한테 돈을 빌리러 갑니다. 그럼 중앙은행이 약간의 이자를 너 뭐 돈 빌려 가는 거니까 이자 꽤 많네 해놓고서 돈을 빌려줘요. 그러면 이제 시중에 자금이 들어가게 되죠. 그렇죠? 중앙은행이 현금을 꽂아주는 거니까. 영래포는 여기잖아요. 레포에 반대입니다. 시중에 자금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중앙은행이 자신들이 들고 있는 국채를 담보로 해서 역으로 민간 시장 플레이어한테 가가지고서 돈을 빌려오는 개념입니다. 그러면은 이 시장 플레이어한테 중앙은행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자를 지급을 하겠죠. 이게 지금 영래포 시장입니다. 그렇게 되면 현금 유동성은 어떻게 되느냐? 민간 시장 플레이어들이 가지고 있던 걸 중앙은행이 빌려갔으니까 현금을 흡수하게 되죠. 중앙은행이. 시중의 유동성을 단기자금 시장에서 흡수하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이 규모가 지금 말도 못하게 큽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정말 역대급의 지금 QE를 하다 보니까는 단기자금 시장에서 갈 길을 잃은, 투자처를 잃은, 그렇다고 뭐 위험한 데 갈 수는 없잖아요. 단기자금인데, 시장 자금의 성격이 있는데. 길 잃은 지금 불쌍한 양들이 가고 있는 시장이 바로 여기 그 영래포 시장입니다. 이게 보시면은요, 지금 작년 연말에는 1조 9천억 달러까지 증가를 했었어요. 1조 9천억 달러. 연준이 원래 요번에 QE를 할 때 매달 국채 800억, 모기지 400억, 1200억 달러 이런 QE를 했었잖아요. 와, 대단하다 했었죠. 근데 1조 9천억 달러가 단기자금 시장에서 남아돈대요. 물론 이제 연말 수요였기 때문에 지금은 내려와서 한 1.5조 정도 됩니다. 근데 이게 드라마틱하게 작년 한 4월부터 해가지고 쫙 증가를 해요. 실질적으로 이 기간 동안에는 연준이 QE를 했지만은 그 중에서 투자처를 찾지 못하고 다시 연준의 금고로 돌아온 현금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걸 보고 얘기를 하는 거죠. 야, 단기자금 시장에서 갈 곳 잃고서 지금 투자처를 못 찾고 있는 돈이 1.5조 달러 되네. 우리 그럼 자산 재투자 중단해서 1.5조 달러는 바로 흡수해도 되는 거 아니냐. 어차피 매일매일 오버나잇으로 롤오버 해가지고서는 이거를 흡수해주고 있는데 그걸 그냥 바로 흡수해버리자. 한 방에.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지난번에 QE 그다음에 이제 자산 재투자 중단 사이클에는 어떠했느냐 보면은 이때 보시면 이때는 금액이 보면 보이시죠? 이게 차이가 확 나죠. 단위 자체가 다르죠. 얼마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이런 문제가 별로 제기가 안 됐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지금 돈이 정말 넘쳐 흘러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대충 지금 1.5조 달러 정도는 과잉이라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는 8조 8천억 달러 우리 중에서 1조 5천억 달러는 바로 없애도 되는 것 같다. 요 말이 나온 겁니다. 이게 한 명이 아니고 두 명이 아니고 서너 명은 이런 얘기를 한 것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자산 축소 규모가 요번에 상당한, 그걸 모르시겠네요. 이 1.5조 달러라는 게 얼마나 큰 돈이냐라고 해버리면, 과거랑 비교를 해봐야 되겠죠. 과거에는 그러면 줄일 때 얼마나 줄였어요? 자산 재투자 중단해가지고 장부를 줄이기 시작할 때. 그거란 말씀드릴게요. 자, 지난번 재투자 중단 사이클은 어떻게 진행됐냐 하면은 금융위기 이후 때는요. 13년도 말에 테이퍼링 결정이 되죠. 14년 말에 테이퍼링이 끝맺음을 합니다. 그 다음 1년 지난 15년 말에 첫 금리 인상을 해요. 16년도 말에 또 1년 만에 한 번 또 금리 인상합니다. 그 다음에 17년도 상반기에 두 차례 금리 인상하고요. 17년도 9월 달에 드디어 이제 요번에 우리가 지금 관심을 가졌었던 이 재투자 중단이라는 거를 선언을 합니다. 그게 10월부터 시행을 해요. 그리고 17년도 12월 달에 추가로 금리를 한 번 인상하고 18년도에 분기 말마다 한 번씩 딱딱딱딱 금리 인상을 하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첫 금리 인상이 15년도 말이었습니다. 그러고서 재투자 중단이 17년도 10월부터예요. 거의 한 2년 정도 첫 금리 인상 이후에 재투자 중단이 선언이 됩니다. 자, 사실 좀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왜 예상보다 자산 재투자 중단이란 얘기가 빨리 나왔다라고 시장이 놀랬냐, 그리고 올해는 아닐 것 같다라고 해를 넘기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했냐 하면, 아무리 이제
파월 의장이 인터뷰에서 저런 말을 했다고 하더라도 지난번 사이클에 보니까 거의 2년 뒤에 했다는 거죠. 첫 금리 인상 이후에. 그러면은 요번에도 아유 뭐 한 5, 6월에 금리 인상하고 뭐 한 대충 한 1, 2년 있다가 재투자 중단 선언하겠지. 너네 지난번에 그랬잖아. 라고 생각을 마음 편히 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요번에는 아니? 라고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아니가 어느 정도 빨리인지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이때 당시에 재투자 중단의 방식은 어땠냐 하면 재투자를 중단한다고 해서요, 여러분. 그 달에 돌아오는 만기되는 자산군을 전부 다 완전히 그 즉시 재투자 중단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도 시장을 어여삐 여기셔서요, 연준에서 물량의 한도를 캡을 씌워버립니다. 만약에 이제 그 달에 뭐 재투자로 돌아온 물량이 국채 10억 달러만 돌아왔다. 그럼 그것만 안 해요. 근데 만약에 그 달에 국채 100억 달러의 만기가 돌아왔다. 그러면은 캡을 씌웁니다. 60억 달러가 넘어가는 양에 대해 가지고선 재투자를 무조건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재투자 중단을 해도 최대 그 월에 60억 달러까지 밖에는 안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모기지에 대해서는 40억 달러까지로 캡을 씌워요. 즉 두 개를 합치면은 그 달의 재투자 중단이 최대 금액은 100억 달러입니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걸 초과하는 분은 무조건 재투자하겠다. 그리고 이거는 최대잖아요. 이보다도 더 적은 거를 현실적으로는 연준이 이때 당시에 재투자 중단을 해요. 이것도 꽉 안 채웁니다. 그러니까는 만약에 100억 달러씩을 했다라고 해버리면 매월 딱딱 지켜 딱딱 다 이제 그 캡을 이제 다 터치를 해서 그럼 연간으로 1200억 달러씩을 줄였겠죠, 여러분. 근데 이때 당시에 연준이 어떻게 했냐면은 재투자 중단을 17년도 10월부터 시행을 했잖아요. 이게 언제 멈추냐면은 19년도 8월에 멈춰요. 19년도 8월에. 총 23개월간 합니다. 이때 얼마나 줄었냐? 그러면 23개월에 매달 100억 달러씩이라고 치면은 2조 7,600억 달러가 줄었어야 되거든요. 그죠? 아니죠. 그 100억 달러시니까는 2.3조 달러가 줄었어야 되죠. 그렇죠? 23 곱하기 100이니까. 총 이제 그 제가 왜 이러죠? 자, 2,300억 달러가 줄었어야 되죠. 그쵸? 근데 요 부분이 이제 어떻게 나중에 흘러가느냐라고 하면은 이때 당시에 이제 현실은 4조 4,500억 달러에서 3조 7,600억 달러로 요렇게 약 한 7천억 달러 정도가 감소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사실은 이게 이제 진행이 되면서 변동이 좀 사항이 있었었고 그러다 보니까는 원래대로 이제 그 얘기를 했던 속도하고는 약간의 차이가 났었어요. 근데 어쨌든지 간에 요때 당시에 보시면은 이게 보시면은 0.7조 달러 정도? 그러니까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때 부국이 굉장히 크게 늘렸는데 엄청나게 줄였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면은 되게 이상한 거죠. 생각보다는 적게 줄어들었으니까. 근데 요번에 이제 강조를 하고 싶은 거는 요 부분인데 1조 5천억 달러 영래포에 들어가 있는 거는 바로 줄일 수 있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지난번에는 긴축 스클에서 1조 5천억, 그러니까 7천억 달러를 줄였었는데 이번에는 당장 1조 5천억 달러는 줄어들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리고 그걸 넘어서서 더 줄일 수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하니까 긴축하겠다는 양이 굉장히 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영향이 당시에는 어떤 식으로 자산시장에 미쳤는지를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당시에 보시면은 이게 금융위기 이후 2009년도 666 S&P 500 저점에서부터 금융시장은 정말 화려하게 올랐어요. 2020년도 코로나 터지기 전까지. 근데 요 과정에서 위기라고 할 만한 게 3번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2011년도 요때죠. 미국이 신용등급 강등 이슈가 있었어요. 거기다가 유럽의 남유럽 부채 문제가 발생을 하죠. 이때 S&P 500이 이제 그 맥시멈 드로우다운을 하면은 최대 하락폭이 21.6%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위기 두 번째는 2015에서 16년 넘어가야 돼요. 요때입니다. 요때 당시에 중국의 부채 문제 있으면서 중국이 위안화를 갑자기 막 절하를 하고 부채 문제 터질 때 있거든요. 요때에 S&P 500이 15.2%가 빠졌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위기로 2018년도에 연준의 긴축, 금리를 인상하면서 4번 인상했죠, 18년에. 그러면서 17년 10월부터는 자산도 축소하기 시작을 합니다. 여기다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서 미중 무역 분쟁까지 일어나게 되죠. 그러면서 20.2% 이제 S&P 500이 하락을 하게 됩니다. 그럼 더 구체적으로 시기를 나눠봐서 자산 재투자가 중단이 되었던 17년도 9월 달부터 해서 마지막으로 금리 인상을 했었던 18년도 12월, 그 다음에는 그 QT가 종료가 되었었던 19년도 8월, 그 다음 낙 QE가 19년 9월에 실행이 되거든요. 요때까지는 어떤 식으로 자산시장이 흘러가느냐라고 보시면은 박스권입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20%의 하락이 있었고요. 그러니까는 그런 자료를 쓰는 분들이 있는 겁니다. 아, 이게 긴축이 저렇게 빨라지면 안 좋다. 왜냐하면 18년도 사례를 보면 자산 축소하고 금리 인상이 동시에 일어나면 증시에 20% 빠지더라. 당장 이만큼 빠질 수 있어. 라는 정말로 과격한 레포트들이 나올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 사례를 봤을 때. 자, 그러면은 이제 금리 인상하고 재투자 중단이 어떤 믹스로 올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이게 지금 구체적으로 얘기가 나왔고, 이게 사실 또 시장을 놀래킨 건데 뭐냐 하면은 지난번 경우에 첫 금리 인상 이후에 재투자 중단이 거의 2년 만에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4번의 금리 인상 이후에 추가적으로 4번 더 금리가 인상이 된 이후에 재투자가 중단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어떤 이제 멘트가 있냐면, 대부분의 참가자들이 첫 금리 인상 이후 어느 시점에 대차 대조표 축소를 시작하는 게 적절하다는데 동의. 이래버리면은 첫 금리 인상을 지금 3월로 앞당겼잖아요. 사람들이 이번에 보고서. 그러면 3월 이후에 언제든지 자산 축소가 재투자 중단이 나타날 수 있음을 이번에 못 박은 겁니다. 이론상으로는 첫 금리 인상 이후 바로 나타날 수도 있는 거죠. 두 번째 금리 인상 이후에도 물론 할 수 있는 거지만, 지난번에 2년 만이었거든요, 거의. 그리고 그러나 참가자들은 대차 대조표 축소의 적절한 시기가 지난번보다 금리 인상과 가까울 것이라 결론. 일단 지난번 1년 9개월보다는 앞당겨질 것이다 라는 데에는, 여기는 앞에 뭐 썸이나 a couple of나 뭐 almost 뭐 이런 거 없잖아요. 이건 다 동의했다는 뜻이거든요. 이거는 지난번보단 앞당겨지는 거엔 다 동의를 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물론 이제 약간 안심시켜주는 말도 했어요. 이제 경제 전망이 너무 강하고 인플레가 높고 대차 대조표가 더 크기 때문에 정상화 페이스가 빨라야 되는 거다. 당연하다.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이게 이제 좀 데이터가 너무 뭐 말도 안 되는 식으로 나오면 데이터에 따라서 또 하겠다. 그러니까 이것대로 다 지키는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는 대부분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연준 위원들이. 연준 위원 내 매가 있든 비둘기가 있든 민주당이 있든 공화당이 있든 이렇게 생각하는 데는 컨센이 모아진 거죠. 그러니 매파적인 거죠. 그 다음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사실 그런 얘기들 많이 하십니다. 금리 인상 사이클 때 주가 안 빠져요. 금리 인상 사이클 때 주가 빠지는 거 못 봤는데? 과거 봐도 그렇잖아요. 물론 이제 80년대 이후엔 그렇죠. 그전에는 다르지만. 근데 어쨌든 그 다음에는 근데 얘기를 안 하신 부분이 뭐냐면, 아까 저 보여드렸죠. 자산 감소를 하고 있는 시기에는 증시가 안 좋았던 건 분명하거든요. 근데 그 얘기는 쏙 뺍니다. 근데 요번에는 어떤 얘기를 하느냐, 야 우리 이번엔 금리 인상보다 자산 감소를 더 적극적으로 활용해볼까? 이런 얘기가 요번 회의에 많이 나옵니다. 지난번의 경우에 금리는 총 9번 올렸어요. 자산 감소는 자산이 피크 때 4.45조 달러까지 올라갔다가 0.7조 달러 중단하면 이제 감소시키면서 끝났거든요. 근데 이번 회의록에서 뭐라 그랬냐면, 몇몇 참가자들은 썸입니다. 썸. 완화적 정책을 없애는 데 있어서 정책금리 인상보다 대차 대조표 감소에 더 의존하는 것이 정책 정상화 와중에 일드 커브 플래티닝을 제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에 대차 대조표 감소를 더 많이 하자는 겁니다. 금리 인상보다. 그 다음에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몇몇 참가자들은 금융기관들의 이자 마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이는 금융안정 리스크를 불러올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몇몇 참가자들은 과거 분석 자료를 참고해서 많은 요소가 장기 수익률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발견되었기 때문에 다른 정책 조합이 일드 커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판단 내리기는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하면, 금리 인상보다
대차 대조표 감소를 더 많이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거기에 대한 주요 이유가 이거잖아요. 일드 커브 플래티닝을 제한하기 위한 거.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팽팽하게 맞서 있다는 겁니다. 요거는 아직 결론 난 게 아닌 거죠. 그래서 두 가지 중에서 어느 거에 더 빨리 사용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결론 안 났다가 그래서 맞는 것이죠. 네, a few of하고 a couple of가 싸우고 있습니다, 지금. 그 다음에 어떤 얘기를 했냐 하면, 맨입니다. 많은 참가자들이 적절한 대차 대조표 축소 속도가 지난 정상화 중 대비해서는 더 빠를 것이라 판단했다. 이건 거의 확실시인 거고, 많은 참가자들은 또한 대차 대조표 축소의 월간 상한을 설정하는 것이 향후 대차 대조표 축소를 측정하고 예측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 판단했다. 그래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상한 설정이 나올 것 같아요. 특히나 연준 보유 자산의 만기가 더 짧아졌기 때문에 이걸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참가자들은 대차 대조표의 현재 크기가 높아졌음을 이야기를 했고요. 그러니까 이제 자산이 굉장히 비대하다는 거죠. 그래 버리니까는 이제 그 다음으로 가질 질문은, 야 그러면은 자산이 비대한 건 오케이, 줄여 나가는 걸 빠르게 하는 것도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줄여 나가는데 어디서 멈추는 게 좋을까? 즉 우리가 적정하게 보유해야 되는 자산의 합은 얼마일까? 이런 의문이 당연히 생기는 거죠. 예. 거기에 대해 가지고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몇몇 참가자들은 은행이 필요로 하는 준비금이 때때로 다르기 때문에 통화정책을 효과적으로 실행하기 위해 궁극적으로 필요한 준비금 규모가 불확실하다 언급했다. 잘 모르겠다는 겁니다. 또 몇몇 참가자들은 금리 컨트롤을 지원하기 위해 상당한 수준의 준비금 버퍼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건 이거죠. 잘 모르겠으니까 일단 좀 충분히 놔두자, 버퍼. 그리고 조심스레 한번 해보자 라는 겁니다. 자, 일단은 여기까지 하고 아까 언급 안 한 게 있네요. 일드 커브 플래트닝. 그 다음에 금융기관들의 이자 마진 부정경향이야. 요거는 뭐냐 하면은, 요거를 위해 갖고서 아까 전에 사실 금리 인상하고, 그 다음에 그 QE 차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금리 인상을 더 많이 하게 되면 단기금리를 더 많이 끌어올리게 되겠죠. 장기금리 영향은 그보다는 적을 겁니다. 그러면은, 연준의 나중에 이제 단기물하고 장기물의 차이, 이 그 금리 차이, 이걸 저희가 일드 커브라고 말하잖아요. 그게 플래트닝, 누워버리는 거죠. 장기는 많이 못 오르는데 단기가 많이 오르니까 누워버리는 거죠. 근데 이렇게 돼버리면 금융기관들의 이자 마진에 부정경향이 올 수 있다는 겁니다. 금융기관은 어떠냐? 장기로, 그러니까는 장단기 금리차에서 이제 오는 금융기관들의 이자 수익 부분이 큽니다. 현실적으로. 그런 거를 감안을 했었을 때 이게 플래트닝으로 누워버리게 되면은 수익성을 유지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이제 연준의 위원들이 대형 금융기관들, 골드만이나 이런 데를 어여삐 여기셔서 이자 마진을 챙겨줘야 되니까는 일드 커브 플래트닝을 제한하려면은 금리 인상보다는 대차 대조표 감소를, 자 QE를 이제 그 대차 자산 QE를 하게 되면 장기 금리에 더 영향 미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그 대차 대조표 감소를 더 빠르게 해버리면은 장기 금리가 단기 금리보다 더 빠르게 튈 거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 장단기 이 그 일드 커브가 이제 누워 있는 게 아니라 서버린다는 거죠. 그러면 금융기관들의 마진의 유지에는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게 지금 논쟁의 핵심입니다. 만약에 두 방법 중에서 무엇을 더 선호하느냐 하면 지난번에는 금리 인상을 더 선호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금융주들이 사실은 마진이 계속 안 좋았죠. 그러다 보니까 요번에 몇몇이 이제 이번엔 반대로 한번 해보자 얘기한 거죠. 근데 요건 아직 결론 안 났다가 정답입니다. 팽팽하게 싸우고 있어요, 아직은. 이건 어떻게 날지는 아직은 몰라요, 여러분들. 자, 잠깐 돌아가 말씀드렸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준비금이, 적정 준비금이 얼마냐, 이거 얘기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잘 모르겠다, 잘 모르겠으니 일단 충분히 좀 두고 조심스레 해볼까? 인데, 여기 과거 사례가 있다는 걸 한번 말씀드려보고 싶어요. 과거 사례가 뭐냐면, 2018년도 11월 달에 제롬 파월이 이런 말을 합니다. 만약 당신이 빛이 이제 나가서 없고 어두운 방 안에 있다면 천천히 움직일 것이다. 여기에 이제 리차드 클라리다가 말을 덧보탭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만약에 당신이 어두운 방 안에서 특히나 신발도 안 신고서 움직인다면 발가락을 찢지 않기 위해서 천천히 움직이고 싶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연준의 상황이라는 거죠. 연준도 해보지 않은 비전통적인 방법을 썼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되돌리고 있는데 자기네도 그 끝이 어딘지를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좀 조심히 해볼까? 이때 당시 상황이 어땠냐?
한번 되돌아가 볼게요. 이 되게 웃기죠. 연준 보다 보면 좀 빡세요. 예, 기분이 안 좋아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아, 이렇게까지 봐야 되나 생각이 드실 때가 있는데, 이때가 어떤 시기였냐면은 2018년도에 9월 달에 그 이제 완화적이라는 표현을 더 이상은 성명서에 안 씁니다. 여기서 제거를 해버리고 이때부터 주가가 빠지기 시작하죠. 2018년도 20% 하락의 단초가 됩니다, 이게. 그 다음에 10월 달에는 이 완화적이란 표현도 없애놓고서는 파월 의장이 띵 나와갖고서 아, 우리 중립금리 한참 멀었어. 막 금리 더 올릴 것처럼, 많이 올릴 것처럼 얘기해요. 증시 와장창합니다. 11월 달에 아이고야 큰일 났네 해가지고서 이제 완화적이다라고 자기 딴에는 얘기를 한 게 이겁니다. 어두운 방, 다크룸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천천히 갖고 싶을 거야. 그러면서 시장을 좀 안도감을 주려고 해요. 근데 그래놓고 냅다 뒤통수 친 게 12월에 또 금리 인상이에요. 그러니까 요 사이에 3달 만에 20% 폭락을 하죠. 그리고 이게 마지막 금리 인상이 되어버립니다. 결국에는. 그 다음부터는 금리 인상 못하죠. 근데 이러고도 재투자 중단은 지속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 재투자 중단도 중단이 되고 다시 대차 대조표가 증가하게 된 게 2019년도 9월부터입니다. 연준이. 이때 당시가 어땠냐. 아까 제가 뒤에 한번 말씀드리겠다. 단기자금 시장에 연준이 잘못 컨트롤해서 뻥난 적이 있다. 그래서 SRF 스탠딩 레포라는 걸 도입을 해놨다라고 했잖아요. 그게 뭐냐면 당시에 무려 미국의 단 하루짜리 오버나잇 금리가 10%를 넘어가요. 미국이란 나라에 엄청 안정적인 나라에, 그리고 가장 큰 시장이다 보니까는 시장의 유동성이 가장 풍부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시장에서 단기자금 시장에 돈이 없어가지고 하루짜리 금리가 10%를 넘어가요. 물론 연휴라 있을 때입니다. 이만큼 단기자금 시장에 돈이 부족한 상황이 갑자기 닥쳐버린 거죠. 그러니까 연준이 어떻게 했냐. 우리 이거 자산 재투자 중단을 할 때가 아니네. not QE라고 해서 QE를 하자 해서 다시 쫙 돈 넣어줍니다. 이때 연준 상황을 실수라고 사람들이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저도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은 연준이 이제 자산 매입 관련해가지고서는 이거는 실제로 누가 집행을 하냐 하면은 미국의 연준 내에서 지역 기구 중에 뉴욕 연준이 실제로 합니다. 여기 이제 월스트리트도 있으니까. 그리고 여기에는요, 대차 대조표 쪽 시장을 다루는 가장 경험 많은 담당자가 원래 뉴욕에 이제 뉴욕 연준에 근무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연초에 나갑니다. 갑자기 뉴욕 연준에서. 당시에 뉴욕 연준 총재하고 불화설이 제기가 됐고, 이 사람이 나간다 그럴 때 전 직원이 나와서 박수를 쳐줬다는, 얼마나 존경받고 총재하고 많이 싸웠으면 그랬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굉장히 경험 많은 사람이 나가니까 약간 이제 시장에서 일부 민감한 촉을 가진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생각을 했었죠. 야, 이거 뉴욕 연준이 단기자금 시장에서 실수 한번 하는 거 아니야? 그런 얘기가 살살 나왔었고, 9월부터 이게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한 번, 두 번 이렇게 삐침이 툭툭툭 나오는데 연준이 자꾸 괜찮다 그랬어요, 이때. 자꾸 이제 괜찮다고 얘기하면서 오히려 남 탓을 해요. 뭐라 그랬냐면 연준에서 대형은행들 중에 몇몇 군데가 단기자금 시장에 적극적으로 참여 안 하고 현금 처박아둬서 문제가 생긴 거다. 이렇게 비난의 화살을 돌려버려요. 근데 사실상 거의 20곡인데 알아볼 수가 있어요. JP모건을 겨냥한 거였어요. 억울했던지 다음 날에 JP모건의 제이미 다이먼 CEO가 나와갖고서 방송에서 1시간 동안 이거 우리 책임이 아니고 니네가 만들어낸 그 촘촘한 규제 때문이다. 우리는 한도 꽉 채워서 단기자금 시장에 참여 중이다라고 억울함을 토로를 합니다. 그러니까 연준이 이런 거 파악조차도 안 돼 있었다라는 게 이때 드러났던 거죠. 그래서 실수다라고들 생각들을 많이들 합니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낙QE라는 이름으로 QE를 하게 되죠. 근데 여기에 음모론도 있어요. 뭐냐 하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연준도 잘 모른다고. 이게 비전통적인 방법이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연준도 이게 자산 규모를 어디까지 줄이는 게 맞는지를 잘 모르다 보니까 야, 그러면 우리가 실제로 한번 해보자는 거죠. 계속 줄여나가 보는 거예요. 언제까지? 문제가 터질 때까지 실제로. 계속 이만큼 줄였는데도 안 터져? 더 줄여봐 하다가 진짜 시장에 문제가 딱 터져요. 그러면 아유 미안해 그만하고 이제 다시 풀어줄게 하는 거죠. 그래놓고 나중에 생각하는 거죠. 야, 우리가 그때 내가 해봐서 아는데 여기까지 줄이면 문제가 터지더라.
그거를 현실에서 스트레스 테스트를 해본 거죠. 그런 음모론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요번에도 결국에는 적절한 대차대조표 규모가 연준이 모를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현실에서 누군가가 이렇게 피를 흘리고 쓰러질 때까지 한번 가볼 것 같아요. 그러고 그때 그만둘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후행적으로 알 수 있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라는 거를 여러분들께서도 명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일단은 자산 축소 속도가 지난번하고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빠를 것 같고, 문제가 생길 때까지 뭐 지난번에도 그랬고 이게 먹혔으니까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 여기에서 이제 우리에게 등대가지 하나에 딱 그래도 너무 모르고 가는 건 좀 그렇잖아요. 연준은 항상 친절합니다, 여러분. 아주 친절하게 요번에도 힌트를 하나 투척해 주신 게 있는데, 그게 아까 여러분들께 보시면 좋다고 말씀드린 12월 17일에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의 인터뷰입니다. 이때 뭐라고 했었냐면, 대차대조표가 대충 한 GDP의 20% 부근이 적절해 보인다. 합리적으로 보인다. 지금은 35%다. 그러니까 20%까지 줄여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우리는 요번에는 더 빠르게 이제 진행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숫자들이 다 나왔죠. 우린 대입해보면 됩니다, 이제. 과거를 보죠. 17년도 3분기 말에 4.45조 달러, GDP 대비 22.8%에서 자산 재투자 중단이 시작이 됩니다. 금융위기 이후에. 19년도 3분기에 종료가 되고 이때 3.76조 달러입니다. 0.7조 달러 줄이고 종료했죠. 이때 이제 GDP가 그 사이 성장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GDP 대비 17.7%에서 자산 재투자 중단이 됩니다. 이번에는 현재 상황이 어떠냐. 21년도 말 기준으로 거의 한 8조 8천억 달러, GDP 대비 37.7%가 됩니다. 현재 GDP 대비해서 20%까지 낮춰야 된다라고 하면 잔액이 4.64조 달러 정도밖에 안 남게 되고, 연준이 무려 4조 1천억에서 4조 2천억 달러를 줄여야 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연준이 이번에 QE를 시작하기 전에 보시면요, 2020년 3월이죠. 그때 연준의 자산은 요때 대비 늘어있어요. 왜냐하면 요 사이에 또 낙QE라 그러고서 QE를 좀 했거든. 그래갖고서 4.3조 달러에서 연준이 코로나 때문에 정말로 낮 QE가 아닌 레알 QE를 시작을 합니다. 근데 GDP 대비 20% 해버리면 잔액이 4.64조 달러.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QE를 시작하기 전에 연준의 자산이 4.3조 달러. 거의 차이가 없죠. 사실상 이번 QE로 푼 돈을 다 걷어들이겠다는 겁니다. 만약에 월러 말이 맞다면. 우리가 그러죠. 유동성은 너무 많아요, 시장에. 연준은 절대로 유동성 풀기를 멈출 수가 없어요. 한번 풀려나간 돈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계속 풀려나갑니다. 라고들 이야기합니다. 근데 연준은 이 말이 왜 화제가 안 됐는지가 사실 의문인데, 원래 이날 참 과격한 말 많이 했는데 시장은 그러고 산타랠리를 즐기더라고요. 이번 QE로 푼 돈을 다 걷어들일 수도 있다는 얘기가 요겁니다. 예, 현실적으로. 근데 이만큼은 아니겠죠. 왜냐하면은 이것도 이제 기간에 걸쳐서 할 거잖아요. 바로 그 다음 달에 QT 해가지고서 이만큼 줄이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니까.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이제 경제는 성장하고 GDP는 성장을 할 겁니다. 그러면은 GDP가 1년 후, 2년 후 생각을 하면은 그때 월러가 말한 20% 적정이라는 거는 요 4조 6,400억 달러보다는 더 높을 겁니다. 그냥 5조 달러 가까이 되겠죠. 그럼 줄여나가는 돈이 요보다 한 3, 4천억 달러는 줄어들 겁니다. 4조 달러가 좀 안 되겠죠. 그러면은 QE로 나간 돈이 완전히 다 없어지진 않죠. 약간은 증가한 거죠. 그러니까는 이렇게까지 보는 건 좀 과격할 수도 있기는 하지만 월러가 이야기한 숫자는 굉장히 위험한 숫자입니다.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유동성은 정말 풍부하고 연준은 계속 영원히 돈 풀기 할 거야 그랬는데 웬걸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겠다는 얘기를 한 겁니다. 아주 근사하게 표현을 한 겁니다, 이게. 그 다음에는 이제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한 부분이 뭐냐 하면은 이제 자산 구성 측면에서
모기지 쪽을 국채보다 더 빠르게 좀 축소할까 이런 이게 이제 뭐 이런 얘기 항상 늘상이 있는데 뭐 국채하고 모기지하고 믹스를 어떻게 해야 되냐. 근데 제가 볼 때 그냥 같은 비율로 할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명분 싸움인 게 잘못해서 MBS를 더 빠르게 줄인다. 그럼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미국 집값이 올랐어요. 그래 버리면 야 연준이 지금까지 집값 올랐네. 저 연준 죽일 놈들 이런 온갖 욕 오명 다 뒤집어 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특별히 이슈를 안 만들기 위해서 MBS 좀 그대로 가지 않을까 생각입니다.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이거 갖고서 워낙에나 좀 과격한 표현들이 많아가지고서 요거는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었어요. 뭐냐면 자산 재투자 중단이라는 표현이 가장 옳습니다, 여러분. 나중에도 쓰실 때. 그러니까는 연준 보유 자산 중에서 만기가 돌아오는 거, 요거를 추가로 재투자를 하지 않음으로써 자연스럽게 연준 대차 대조표의 크기를 줄여 나간다는 것이죠. 그게 맞는 말이고, 제일 맞는 말이고, 편의상 QT라는 표현 쓰는 것도 용인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당연히. 저도 이거 섞어 쓸 거예요. 왜냐면은 자산 재투자 중단 너무 길어. 그쵸? QT 짧잖아요. 그리고 QE라는 거에 반대로 뭔가 인식하기에도 즉각적이잖아요. 그래서 대중 인식하기엔 제일 편하게 되면 QT를 제일 많이 쓸 것 같고. 근데 여기에 자산 매각이라는 표현은 대단히 부적절하다입니다. 연준은 자산 매각 안 합니다. 자산 매각까지 가게 되면 이 속도는 정말 미친 듯이 빨라진다는 거거든요. 근데 몇몇 사람들 자산 매각이라는 표현까지 막 쓰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만약에 이런 표현을 쓰면서 요번 회의록을 분석한 자료들이 있다. 그럼 걸으십시오. 안 읽으셔도 돼요. 시간 낭비입니다, 여러분들한테. 예. 그거는 이거 회의록 안 읽어보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자산 매각까지 얘기한 건 아닙니다. 예. 재투자 중단입니다. 그 다음에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뭐 정책 정상화를 위한 다양한 주제 논의 앞에 다 말씀드렸죠. 근데 이번에 결정된 건 없다. 이게 FOMC에서 인터뷰에서 파월이 정확하게 같은 멘트 했거든요. 예. 그래서 요거는 뭐 그 반복이었다. 그런 거고. 그 밖에 보시면은 코로나의 풍토병화라는 게 있습니다. 팬데믹의 엔데믹화. 라임이 상당히 착착 맞잖아요. 그러니까 일부는 코비드의 풍토병화 가능성에 대해 논의했다. 그러니까 코로나에 대해 점점 이제 연준은 이제 뭐 리스크가 낮아진다고 여기는 것 같고, 전체적으로 이제 통화 수합이 다 종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상시 라인 개설해 놓은 데 말고 일시적으로 개설해 놓은 데는 한국뿐만 아니라 다 종료가 됐어요. 한국도 이번에 종료됐죠. 12월 말로. 우리만이 아니라 임시로 열었던 데는 다 이번에 일괄적으로 종료됐습니다. 그 다음에 소매 판매가 11월에 예상 대비 부진했다는 거에 대한 코멘트가 있어요. 10월엔 좋았으나 11월엔 내려왔다. 그 다음에 이거는 아마도 연휴 소비가 10월로 앞당겨진 영향이 있을 것 같다라고 했어요. 연준에서. 그래서 12월 소비가 중요합니다. 인플레 공급망 교란에 대해서는 믹스된 이야기를 했는데 10월에 자동차 생산이 상승했다. 이거는 반도체 부족으로 문 닫았던 공장들이 리오픈했기 때문이다. 이거는 뭐 좋은 거죠. 아시아 내에서 인트라아시아에서 강력한 무역 성장이 나타나더라. 그다음 PMI가 견조하더라. 이거는 병목 현상 해결의 초기 징후가 아니겠냐. 얘네가 생산해서 우리가 소비하는 구조니까 얘네 생산 쪽이 좋아지더라. 리오픈 되나 봐. 얘기한 거고, 다만 이제 믹스됐다는 얘기는 이겁니다. 유럽 쪽은 다시 제한이 들어가고 있어서 부정적이다. 공급망 교란 해소에, 인플레 해소에. 그 다음에 이제 고용에 대해서, 인플레 얘기했으면 고용 얘기해야죠. 완전 고용에 대해서 이제 세상이 바뀌었다는 걸 인정한 게 회의록에도 정확히 드러납니다. 사실 이거 이제 인터뷰에서 얘기 이미 했던 건데, 노동 창구의 증가에 반대 압력을 가하는 요인들이 있다. 여기에 대해 갖고서 여러 가지 뭐 팬데믹 요인도 얘기하고, 그다음 추가로 가계자산 증가한 거, 은퇴를 빨리 하는 거를 회의록에서 구체적으로 담았습니다. 여기에 몇 명이 얘기한 게 아니라 전체가 다 동의하는 걸로 담았습니다. 이게 이제 여기 표현으로는 이제 아주 그 헬시 밸런스 for households라고 해서, 여기 이제 어떤 식으로 얘기했냐면 12월 달에 파월이 인터뷰에서 노동시장에 대해서 창조의 상승이 어려울 것 같다. 이거 take longer 될 것 같다. 시간이 걸릴 것 같다. 그러면서 그 이유가 뭐냐 하니까는, 야, 그 자산 가격 상승이 노동 참가율을 낮추고 있는 것 같더라. 주가가 높다. 사람들의 포트폴리오가 강해졌다. 사람들이 그래서 맞벌이보다 외벌이로 돌아가고 있는 것인지 모른다. 돈 좀 벌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 안 하려는 거죠. 맞벌이, 아이고 먹고 살기 힘들게 맞벌이 하죠. 야, 우리 돈 좀 벌었는데 주식으로 외벌이 해도 돼. 우리도 좀 인생을 즐기자. 이 같은 현상이 집값에서도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사람들 집 살 때 모기지로 레버리지 이렇게 사는데 집값이 오르니까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100원짜리 집이 있는데 50원 자기 돈 50원 모기지 받아 샀어요. 근데 이 집값이 150원 50% 올랐어. 그럼 사람들의 자기 자본 2배가 오른 거죠. 야, 그럼 우리 돈 올랐네. 야, 우리 돈 벌었어. 자기 돈 일 그만해. 내가 혼자 먹여 살릴 수 있어. 우리 돈도 벌었고 외벌이로 돌아간다는 거죠. 그냥 노동 참가율이 낮아지는 것 같다는 얘기를 이때 이미 했고, 이걸 이제 회의록에서는 이제 구체적으로 담았습니다. 근데 이러면 이거 아이러니라고 그때 말씀드렸던 게, 경제를 살리기 위해 통화정책 쓰죠. 그리고 이 경제 살린다. 여기에 목표가 하나는 인플레, 적절한 거, 하나는 완전 고용이란 겁니다. 근데 이제 이 통화정책을 쓰다 보면 자산 가격이 올라가는데, 이것 때문에 연준이 목표로 하는 완전 고용, 이게 굉장히 빨리 된다는 거죠. 그럼 긴축을 자기가 한 것 때문에 자기가 긴축을 더 빨리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 자산 가격이 떨어질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는 겁니다. 그럼 그게 걱정돼가지고서 자산 가격을 떠받치기 위해서 계속해서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써버리게 되면, 그러면은 역사적으로 점점 더 사람들이 자산 가격이 올라가서 일을 안 한다는 거죠. 그럼 그 자체가 인플레를 잉태하게 되는 것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역사적으로 고용을 늘리려면 즉 지금의 고용시장 불균형을 해소를 하려면 아주 역사적으로 자산시장의 고통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함의한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완전고용이 이미 온 것 아니냐는 게 이번에 회의록에 담겨있어요. 이것도 매파적인데, 많은 참가자들이 만약 현재 개선세가 지속된다면 노동시장은 빠르게 완전고용에 도달할 것으로 판단한다. 몇몇 참가자들은 이미 고용시장이 대체로 완전고용 상태이다로 보았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4.2% 실업률 보고 이런 얘기했거든요. 근데 실업률 3.9입니다. 더 내려갔죠. 만약 지금의 노동시장 개선세가 지속된다면 대부분의 참가자들은 상대적으로 빨리 완전고용에 도달할 것이라 판단이라고 했습니다. 빨라졌죠. 그럼 대부분의 참가자들이 완전고용 빨리 도달할 거다 했다는 거죠. 이걸 조합해보면 인플레는 이미 목표 초과, 근데 노동도 이미 목표 달성한 것 같다. 자, 연준 뭘 망설이나요? 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임금 인상발 인플레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인플레이션 중에서 구조적인 게, 그 다음에 전통적인 관점에서 나타나는 게 뭐냐 하면, 이제 임금 이상 나선 구조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임금이 올라가면 인플레가 야기된다는 거고,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필립스 곡선 얘기입니다. 그래서 만약 이 영향이 본격적으로 오게 되면 연준은요, 각 잡고 인플레 파이터가 될 겁니다. 인플레부터 때려잡아야 돼요. 근데 이게 조금 이제 사람한테 까리한 느낌을 줬던 게 뭐냐 하면, 제니 델런이 갑자기 나와서 12월 달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12월 초죠. 임금 인플레 나선 구조라는 게 있는, 이 나선 구조에 대해서 웨이지 프라이스 스파이럴에 대해 갖고서 이거는 페드의 일이지 내 일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정부 부처 재무부의 소관이 아니고 정책 소관이 아니라, 이거 임금 인플레가 나타나는 거는 니들이 알아서 할 일이야, 연준의 일이야 라고 책임 회피를 바로 해버렸거든요. 그러고 이제 12월 때 임금 인상발 인플레에 대해서 파월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까지의 인플레이션 숫자에서는 타이트한 노동시장에 영향이 없었다. 인플레이션보다는 오히려 강력한 수요와 관련이 인플레는 강력한 수요와 관련이 지금까지는 있어 왔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라는 말은 지금까지도 인플레 높았는데, 근데 타이트한 노동시장, 그러니까는 임금 상승이 높다는 거죠. 이게 아직 영향 안 좋았다는 이야기라면, 그러면 이런 의문이 들죠. 야, 그럼 이거 향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 아니야? 그런 인플레가 구조적으로 계속 높게 나올 수도 있겠네? 그 걱정을 하는 거죠. 여기에 대해 이번 회의록에 뭐라 나왔냐 하면, 다른 몇몇은 생산성 증가를 초과하는 지속적 실질 임금 증가의 위협이 인플레이션을 촉발하는 임금 가격 역학관계를 촉발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다라는 겁니다. 자, 인플레이셔너리 웨이지 프라이스 다이내믹스라는 말이 바로 요겁니다. 웨이지 프라이스 스파이럴입니다. 요 관계를 만약에 계속해서 임금 증가가 높게 나타나면 요 관계를 촉발할 수도 있다라는 걸 이야기했는데, 웬걸 요번에 고용 발표에서 뜻밖의 제일 주목받은 게 이거였다 했죠. 시간당 평균 임금. 이게 예상은 4.2%인데 4.7%나 상승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거 임금발 구조적인 인플레 나오는 거 아니야? 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안 좋다는 거죠. 일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있어요. 야, 재투자 중단이 속도를 내면 금리는 적게 올리겠다고 얘기를 한 거잖아. 거 봐, 연준은 역시나 극단적으로 이렇게 하진 않아. 역시 시장에 좋은 친구라고 이렇게 얘기를 이제 연준의 얘기를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요, 다시 한번 제가 볼 때는 기억해 보실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12월 FOMC 하고서 요번에 우리가 지금 12월 FOMC 회의록 보고 이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재투자 중단이니 섞어서 할 때는 뭐 하나를 더 빨리 하면 하나는 더 늦게 하니 뭐 그런 얘기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연준의 위원들이 금리도 더 빨리 인상해야겠고 재투자 중단도 뭐 빠르면은 금리 인상 한번 하고 나서 바로 시작할 수도 있고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점도표를 찍었던 게 기억이 나셔야 됩니다. 점도표. 이때 점도표가 22년 3회 금리 인상이었어요. 시장 예상이 2, 3회 인상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3회 인상 플러스 재투자 중단이란 거거든요. 그런 얘기를 나눴고 그 결과물이 이렇게 나왔고 이게 공개되는 것 뿐입니다. 그 당일날에는 파월이 인터뷰하면서 우리 이런 얘기 나눴다. 점도표 나왔는데 3번 인상 찍었다. 그러면서 우리 자산 재투자 대차대조표 관련 얘기 나눴는데 회의록 나오면 확인해 볼래? 했는데 3주 뒤에 회의록 나왔는데 보니까 재투자 중단 속도 가속도 내자 나온 거죠. 그러니까는 이 말에는 뭐가 있냐. 재투자 중단이 속도를 내면 금리 올리는 건 적게 하겠다는 말은 재투자 중단이 우리 예상보다 빨라져. 그럼 금리는 3번 인상이 아니라 금리 인상 속도를 올해 한 번이나 두 번으로 낮추는 거 아니야? 라는 행복회로가 돌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아니에요. 같은 날에 한 게 다른 날에 자료가 나온 것 뿐입니다. 우린 이게 같은 날에 있었던 이름을 명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뭐냐. 이 12월 중순 FOMC에서 대부분의 연준 위원들이 생각한 기본 시나리오는 22년에 3회 인상하고 첫 번째 금리 인상한 이후에 빠르게 재투자 중단하고 그 속도는 그 전에 금융위기 때 했던 것보다 더 빠르고 더 크게 해야 된다라고 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기본 시나리오예요. 같은 논리라면요. 만약에 빠른 재투자 중단 이야기를 요번에 안 했다라고 만약에 하면 이거는 믹스에서 쓰는 정책 장치라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연준은 요번에 점도표를 아마 4회 이상으로 찍었을 겁니다. 그래서 해석은 이렇게 하셔야 된다는 거고 결론을 내려보면 이미 연준은 뱃머리를 돌렸습니다. 뱃머리를 돌렸고 다만 시장이 끝내 이거를 외면을 해왔어요. 계속해서. 그러다 보니까는 연준에서 정확히 이야기한 것조차도 예상치 못했다는 반응으로 튀어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스케줄을 얘기한 것 자체는 사실은 제가 생각한 것보다도 빠르기는 해요. 한 번 이후에 바로 재투자 중단 이야기를 할 거다라는 스피드까지는 생각을 저도 못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매파적이었다 라는 걸로 12월 FOMC 회의록 리뷰는 마무리를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까지가요. 오늘 준비한 내용의 전부이고 Q&A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